군단장이 왜 버스를 타고 오십니까? 지금 많이 수상하신데요. 갓 자대에 배치된 어린 헌병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 검은 롱패딩 차림의 중년 여성은 그저 담담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의심과 호기심으로 뒤엉키던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연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외치는 경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군의 낡은 관습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세요. 강원도 철원군 제5군단 사령부. 이곳은 한반도의 최전선 중 하나로 매서운 겨울바람과 안개가 잦은 곳이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새벽 5시 30분을 알리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자욱한 안개 속에서 흔들리는 시골 버스 정류장.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사방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첫차 버스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정류장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 강민서 중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는 강단과 의지가 서려 있었다. 30여 년 전 1970년대 후반 여성이 군대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어려웠던 시절 그녀는 이 길을 처음 걸었다. 그때만 해도 여군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높은 계급에 오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강민서 중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뎌냈다. 동기들이 하나둘 전역하거나 다른 길을 택할 때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이제 이 새벽 버스는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자 강민서 중장은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운전기사 정태수 씨는 매일 보는 단골 승객이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는 철원 시내에서 부대로 출근하는 몇몇 민간인 직원들과 군무원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다. 강민서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도 된 건가. 그러나 아직은 스쳐 지나가는 철원의 산과 들판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제5군단 사령부의 철조망이 그녀의 시선 끝에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버스가 군부대 정문 앞 정류장에 도착했다. 강민서 중장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정문 앞은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헌병들이 초소에서 나와 출입자들을 확인하고 있었고 민간인 직원들은 신분증을 준비하며 줄을 서고 있었다. 부대 정문을 지키는 헌병 병사는 갓 20살이 된 듯한 이준호 이병이었다. 한 달 전 신병 교육을 마치고 제27보병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배치받은 그는 아직 풋풋함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반듯한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모자를 반드시 쓴 모습에서는 부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옆에는 50대 중반의 김노인이 경비초소에 앉아 무뚝뚝한 인상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다. 김노인은 10년 넘게 이 부대를 지켜온 베테랑 경비원이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충성. 이준호 이병이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신분증을 내보이며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이는 군무원이었고 어떤 이는 부대에서 일하는 민간업체 직원이었다. 모두들 이른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의 피로와 함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서민들의 정직함이 묻어 있었다. 강민서 중장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 모습은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 그 자체였다.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곧은 어깨, 흔들림 없는 보폭,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시선까지. 하지만 아무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빴고 매일 보는 익숙한 얼굴 정도로만 여겼다. 부대 안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제5군단 직할 제27보병사단 예하 제77보병 연대장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한 움직임이 있었고 참모들이 분주히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젊은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예정이었다. 오늘도 오시는군요. 김노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매일 아침 첫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여성을 보며 새삼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김노인도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풍경이었다. 그는 때로 궁금했다. 저 여성이 대체 부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 하고 말이다. 철원 군부대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다. 평온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나라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그 무게의 정체였을 것이다. 젊은 병사들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부대 곳곳에서는 하루를 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취사병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 내무반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멀리서 울려 퍼지는 아침 점호 나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부대의 작은 PX에서는 벌써부터 병사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라면과 과자, 음료수를 사려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어딘지 고향집 생각이 나는 듯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는 병장 한재민, 휴대폰으로 가족과 통화하는 상병 이재훈, 동료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일병 김지훈까지. 이들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다. 강민서 중장은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젊은이들을 지키고 이끄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그리고 때로는 동료처럼 함께 해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대 정문을 통과한 후 강민서 중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걸어온 길에 대한 신념과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평범한 아주머니로만 여겼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부대 안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어 있었고 장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징조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전방 제5군단 사령부의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는 곧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고가 숨어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바람이 이 고요한 아침을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었다. 오전 8시. 부대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오늘은 제5군단 감찰부 소속 감찰관들이 부대 시설을 점검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이 더욱 엄격해졌고 헌병들도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준호 이병은 평소보다 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 중년 여성이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이준호 이병이 그녀를 향해 성큼 다가왔다. 그는 이제 막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병사였는데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실수하지 않으려는 의욕이 넘쳐 보였다. 잠깐만요. 충성. 이준호 이병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다른 출입자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돌렸고 평소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노인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민서 중장은 차분하게 걸음을 멈추고 이준호 이병을 바라봤다.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충성. 이준호 이병이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서 중장은 조용히 지갑에서 공무원증과 함께 육군 중장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이준호 이병은 그 신분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상합니다. 군단장이면 왜 버스를 타고 오십니까? 전용차나 공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정말로 군단장이라는 증거를 말입니다.
이준호 이병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젊은 병사의 기세는 팽팽했다. 그는 진짜로 의심스러워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여성이라니 더욱 믿기 어려웠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장성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군단장이라고요? 저 평범해 보이는 아주머니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민서 중장에게 집중되었다.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강민서 중장은 여전히 침착했다. 오히려 약간 미소를 띠는 듯 했다. 군인이란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그런 추상적인 말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충성. 이준호 이병이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부대의 권위와 절차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특히 이런 중요한 날에는 더욱 그랬다. 이준호 이병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만약 정말 군단장이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예우를 받아야 하고 그에 맞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헉헉.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전투복을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났다. 박상진 대령 제77보병 연대장이었다. 그는 부대 안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박상진 연대장이 강민서 중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리고는 숨을 고르며 곧바로 강민서 중장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군단장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주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준호 이병의 얼굴에서는 혈색이 사라졌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평범한 아주머니라고만 생각했던 그 여성이 정말로 육군 중장 계급의 제5군단장이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김노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봐왔지만 그가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준호 이병은 완전히 당황했다. 다리가 덜덜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신분증마저 떨어뜨릴 뻔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의심하고 추궁했던 상대가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였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충성. 이준호 이병이 급히 경례를 올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강민서 중장, 아니 군단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괜찮습니다, 이병. 의심하는 것도 당신의 임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그가 갑자기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소탈한 모습이었다. 박상진 연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군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하가 신뢰를. 아닙니다. 오히려 잘했어요, 박상진 대령. 강민서 중장이 이준호 이병을 바라보며 말했다. 의심스러우면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아주머니로 지낼 수는 없게 되었겠죠.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군인의 본질은 계급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을 향한 충성심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이준호 이병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실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준호 이병은 이제야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버스를 탄다는 이유로 의심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군단장은 바로 그런 편견을 깨트리고 서 있었다. 이제 부대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버스 타는 군단장이라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존경한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서 중장은 박상진 연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부대 안은 그녀의 정체가 밝혀진 후 완전히 뒤집혔다. 소식이 바람처럼 퍼져나가면서 복도 곳곳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동안 매일 아침 버스에서 내리는 평범한 아주머니라고만 여겼던 분이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였다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대장,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강민서 중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단장님. 박상진 연대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강민서 중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문 쪽을 돌아봤다. 아직도 이준호 이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고 다른 장병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군인이란 직책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 게 왜 이상한가요? 박상진 연대장은 잠시 말이 막혔다. 사실 그도 처음에는 의아했었다.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은 모두 공용 차량이나 전용차를 이용하는데 왜 강민서 군단장만은 매일 버스를 타고 오는 걸까 궁금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말씀은 옳으십니다만. 박상진 연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상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다. 2000년대 초반 여성이 군의 고위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던 시절이었다. 하물며 세 개의 별을 단 여군단장이라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였다. 하지만 강민서 군단장 본인은 그런 관심을 바라지 않았다. 부대 젊은 장병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이등병 김지우는 동기들과 함께 복도 한쪽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야, 진짜 군단장님이래. 김지훈 이병이 작은 소리로 말하자 옆에 있던 일병 박민준이 대답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런데 왜 버스를 타고 다니시지? 지휘관 차 있을 텐데. 병장 한재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젊은 병사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이 알고 있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도 들었다. 상병 이재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 같아. 그런데 저런 분이 나라 지키는 장군님이라니. 그의 말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화려하지 않고 소탈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신뢰감이 느껴졌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부대의 일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제5군단 참모장 김태수 준장과 작전과장 최영민 대령은 회의실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참모장님. 최영민 대령이 속삭였다. 아무리 그래도 군단장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그러게 말이야. 김태수 준장이 맞장구 쳤다. 다른 군단 지휘관들이 뭐라고 할지 게다가 여군이라서 더 말이 많을 걸세.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뒷말들은 서서히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권위 실추라고 했고 어떤 이는 여군이라서 너무 튀려고 한다며 비아냥거렸다. 전통적인 군 조직 문화에서는 아직도 이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다. 강민서 군단장은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집무실로 향하는 길에서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박 대령, 병사들 반응은 어떤가요? 강민서 중장이 물었다. 대부분은 놀라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박상진 대령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민서 중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항상 저항을 불러오는 법이니까.
집무실에 도착한 후 강민서 중장은 창문 너머로 훈련장을 바라봤다. 젊은 병사들이 구보를 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강민서 중장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왜 매일 버스를 타고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저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강민서 중장이 조용히 말했다. 높은 곳에서만 바라보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거든요. 박상진 연대장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검소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병사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벌써부터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부대 밖으로 소식이 새어나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군사 전문 기자 정승우는 버스 타는 장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는 곧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예정이었다. 강민서 군단장의 등장은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젊은 장병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기존 간부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세계의 별을 단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었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았다. 변화의 바람이 부대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고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참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부대 안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강민서 군단장의 정체가 알려진 후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충돌하고 있었다. 특히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파문이 커지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제5군단 간부회의실. 각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서 군단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일부 장성들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김태수 준장이 목소리를 낮춰 말하며 최영민 대령을 쳐다봤다. 권위 실추라고 봅니다. 여군이 너무 튀려한다며 뒷말이 무성해요. 맞습니다. 인접 부대인 제3군수지원여단장인 이준혁 준장이 맞장구 쳤다. 다른 군단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 5군단만 이상하게 보이고 있다고요. 박상진 연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군단장님의 지휘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 연합훈련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김태수 준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능력이야 인정하지만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은 문제라고요. 회의실은 점점 뜨거워졌다. 강민서 군단장의 행동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았다. 한편 부대 밖에서는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군사 전문 기자 정승우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철원 시내 부대 근처 카페에서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아, 그분 말씀이세요? 카페 사장 아주머니가 반가워했다. 매일 아침 첫 차 버스 타고 오시던데 그런 높으신 분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인상이셨나요? 정승우 기자가 물었다. 참 소탈하셨어요. 가끔 버스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하시고. 그런데 장군님이라니. 깜짝 놀랐죠.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했다. 이런 인간적인 면이 바로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군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새로운 변화 사이의 갈등 말이다. 부대의 병사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내무반에서는 연일 이 화제로 떠들썩했다. 형님,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등병 김지훈이 선임인 상병 이재훈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도 저 정도 나이인데 장군님이라니. 상병 이재훈이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 뭔가 진짜 우리를 아끼시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모든 병사들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다.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일병 박민준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다른 부대 장군님들은 다 차 타고 다니는데. 왜 이상해? 오히려 좋은 거 아냐? 그의 동기인 일병 최수민이 반박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군 전통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박민준 일병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대화들은 부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세대 간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수요일 오전 국방부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 언론에서 버스 타는 장군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상진 연대장은 급히 강민서 군단장에게 보고했다. 군단장님, 큰일입니다. 언론에서 기사화하려고 합니다. 강민서 군단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부담스러웠다. 어떤 각도로 보도하려는 건가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격적인 여장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서 군단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보도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다. 진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컸다. 바로 그날 저녁 첫 번째 기사가 나왔다. 버스 타는 강민서 여장군 화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뉴스에 실렸다. 기사 내용은 비교적 우호적이었지만 댓글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런 게 뉴스거리야? 그냥 개인 취향 아닌가? 오히려 검소해서 좋다. 존경합니다. 여군이라서 화제가 되는 건 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자극적인 댓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시끄러워졌다. 일부 간부들은 이제 정말 문제가 되었다며 걱정을 표했고 다른 일부는 오히려 긍정적인 홍보 효과라며 반박했다. 무엇보다 강민서 군단장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집무실에서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잘못 온 길인가? 하지만 누군가는 이 벽을 부숴야 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야경을 바라보며 강민서 군단장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 전통과 권위를 해치는 일일까? 언론의 조롱과 내부의 냉대가 동시에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길을 포기하면 후배 여군들에게는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변화란 언제나 고통이 따르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 강민서 군단장이 서 있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 후 파장은 강민서 군단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국방부에서는 연일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다른 군단 지휘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요일 아침 강민서 군단장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부대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자들이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강민서 군단장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상진 연대장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군단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서 군단장이 차분하게 물었다. 오늘 오후 제5군단 작전평가회의에서 군단장님이 배제되셨습니다. 강민서 군단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작전평가회의는 군단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었는데 지휘관인 자신이 배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상급 부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박상진 연대장은 말을 흐렸다. 강민서 군단장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최근 불거진 논란 때문에 자신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모욕이 아니라 지휘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강민서 군단장이 가장 신뢰했던 참모 중 한 명인 최영민 대령이 다른 간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별을 단 것 아닙니까? 최영민 대령이 김태수 준장과 다른 중령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실력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컸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생기는 거죠. 옆에 있던 제5군단 군수처장 박준서 중령이 맞장구 쳤다. 여군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강민서 군단장은 복도 한켠에 몸을 숨기고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부하가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영민 대령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강민서 군단장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집무실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긴급 작전 상황이 발생해 강민서 군단장은 급히 상황실로 향했다. 하지만 상황실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제 서류가 없습니다. 강민서 군단장이 상황 보고를 맡은 참모 이정훈 소령에게 말했다. 서류요? 어떤 서류 말씀이십니까? 이정훈 소령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작전 계획서와 상황 보고서 말입니다. 분명히 제 책상 위에 있었는데. 참모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닙니까? 하지만 강민서 군단장은 확신했다. 누군가 고의로 자신의 서류를 치웠다는 것을 말이다. 중요한 상황에서 지휘관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다른 참모들은 서류를 찾는다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강민서 군단장은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상합니다. 박상진 연대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서류가 그냥 사라질 리가 없는데. 강민서 군단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무능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서 군단장, 최근 논란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이라니.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강민서 군단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한 것이 잘못된 일인가? 병사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한 것이 문제인가? 무엇을 해명해야 합니까? 강민서 군단장이 물었다. 군 위상 실추에 대한 책임,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들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강민서 군단장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배신, 고립, 그리고 명예의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서 군단장은 혼자 부대 주변을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냈는지 모른다. 여군은 전투에 나갈 수 없다. 지휘 능력이 떨어진다. 감정적이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력으로 증명해왔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꼼꼼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신뢰와 명예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 하나 무너지면 후배들은 평생 기회를 잃는다. 강민서 군단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길을 걸어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만약 여기서 굴복하면 사람들은 역시 여군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압박과 의심의 시선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언론의 조롱까지. 과연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추운 겨울밤 강민서 군단장의 마음도 얼어붙어 가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강민서 군단장은 부대로 돌아왔다.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이런 시간이 되어버렸다. 정문의 야간 초소에는 당직 헌병이 서 있었고 부대 안은 고요했다. 강민서 군단장이 정문을 통과하려는데 담장 옆 어둠 속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니 헌병 초소 뒤편에 한 병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서 군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병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을 의심했던 그 젊은 헌병 이준호 이병이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아, 군단장님. 충성. 이준호 이병이 급히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괜찮습니다.
앉아 있으세요. 강민서 군단장이 부드럽게 말하며 옆에 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계급은 중요하지 않았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건가요? 이준호 이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힘들어서요. 뭐가 힘든가요? 저도 매일 조롱받습니다. 이준호 이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촌놈이라고 공부 못했다고 심지어 같은 부대 선임들도 저를 무시해요. 강민서 군단장은 병사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디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산골 마을이라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이준호 이병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대학은 꿈도 못 봤어요. 강민서 군단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왜 군대에 왔나요? 집이 가난해서요. 군대라도 와야 가족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거든요. 이준호 이병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계속 무시당하니까 때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견뎌야겠지요. 네. 버텨야겠지요. 이준호 이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강민서 군단장은 그 대답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젊은 병사에게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려는 의지 말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강민서 군단장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버스 타고 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해요. 이준호 이병은 놀란 표정으로 강민서 군단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계급이 높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외로울 때가 많죠. 강민서 군단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섰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강민서 군단장 자신도 위안을 받았다. 자신이 병사에게 해주는 말이 동시에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강민서 군단장이 계속 말했다. 오히려 그게 더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말입니다. 이준호 이병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군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벌써 큰 성장이라는 걸요. 강민서 군단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준호 이병도 일어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충성. 이 짧은 대화는 강민서 군단장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강민서 군단장은 생각했다. 버스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강인함의 상징일 수도 있다고. 화려한 포장 대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강민서 군단장은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버스를 탔다. 어젯밤 그 병사와의 대화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버스 안에서 만난 시민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인사했다. 부대에 도착하자 박상진 연대장이 급히 달려왔다. 군단장님, 어젯밤 헌병 이준호 이병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강민서 군단장이 물었다. 군단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박상진 연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신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강민서 군단장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대화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현실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해명을 요구했고 언론에서는 새로운 기사거리를 찾고 있었다. 부대 내부의 갈등도 여전했다. 그래도 어제와는 뭔가 달랐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점심시간에 부대 식당에서 젊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강민서 군단장은 생각했다. 저들 중에는 분명 어려운 환경에서 온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자신처럼 어젯밤 만난 그 헌병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 화려한 권위나 형식적인 예우보다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지. 강민서 군단장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한 주가 지난 후 국방부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다. 전국 주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모의 훈련이 실시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훈련은 특히 각 군단의 지휘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강민서 군단장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최근 논란으로 인해 자신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요일 오전 예상했던 대로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박상진 연대장이 급히 보고했다. 군단장님, 훈련 지휘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에서는 제가 배제되었다는 얘기죠? 강민서 군단장이 담담하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대신 부군단장님께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강민서 군단장은 예상했던 일이라서 오히려 평온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훈련 당일 새벽 5시 제5군단 사령부를 비롯한 각 부대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적군이 비무장지대를 통해 기습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였고 모든 지휘관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강민서 군단장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다. 훈련에서 배제되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부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전 8시 훈련이 시작되었다.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리고 각 부대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제5군단 부군단장인 송병철 소장이 갑작스러운 급병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전날 밤 과로로 인해 몸살이 심해져서 병원에 실려간 상황이었다. 대신 지휘를 맡을 다른 고위 간부들도 각자 다른 임무로 분산되어 있었고 갑작스럽게 전체 상황을 조율할 지휘관이 없어진 것이었다. 훈련 통제소에서는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하죠? 대체 지휘관이 없는데. 훈련 통제관들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바로 그때 강민서 군단장이 나타났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 타고 온 내가 여기서 지휘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강력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강민서 군단장에게 집중되었다.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군단장님 공식적으로 배제되신 상황인데. 훈련 통제관 중 한 명인 국방부 소속 강준영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민서 군단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군단의 명예와 병사들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강민서 군단장은 즉시 상황실로 향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적군의 침투 경로를 예측하고 각 부대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다. 제27보병 사단은 북쪽 능선으로 이동. 제77보병 연대는 계곡 입구를 차단하세요. 강민서 군단장의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제5 군수지원여단은 예비대로 대기하다가 제 신호에 맞춰 측면 공격을 준비하세요. 모든 명령이 정확하고 신속했다. 마치 적군의 움직임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완벽한 대응이었다. 훈련을 참관하던 다른 군단 지휘관들도 놀라워했다. 저게 정말 버스 타고 다니는 그 여장군 맞나? 김태수 준장이 옆에 있던 이준혁 준장에게 속삭였다. 지휘가 예술이네. 이준혁 준장이 감탄하며 대답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강민서 군단장의 탁월함이 더욱 드러났다. 적군이 예상치 못한 기습을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한 발 앞서 대응했고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 이럴 수가. 훈련 심사관들도 놀라워했다. 이런 완벽한 지휘는 처음 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민서 군단장이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병사들과도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27사단 전 장병 여러분, 곧 지원이 갈 테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현장의 병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평소 버스 타고 다니시는 소탈한 모습을 본 병사들이었기에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오후 2시 훈련이 종료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적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도 아군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인 완벽한 승리였다. 훈련 심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부대는 제5군단입니다. 충성.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버스 타는 장군이라며 의구심을 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대단합니다, 군단장님. 다른 부대 지휘관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강민서 군단장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병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었나 봅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그녀의 선택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그동안 강민서 군단장을 몰락시키려던 최영민 대령의 음모가 드러난 것이다. 서류를 숨기고 뒷공작을 벌인 것이 모두 밝혀져 오히려 그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버스 타는 장군은 이제 병사와 함께하는 장군이라는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훈련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제5군단 사령부 안팎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언론에서는 기적의 지휘관이라며 강민서 군단장을 재조명했고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을지무공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하지만 강민서 군단장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병사들의 변화된 시선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담아 충성. 군단장님 하고 인사했다. 화창한 봄날 오전 강민서 군단장은 평소처럼 새벽 첫차 버스를 탔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기사 정태수 씨도 다른 승객들도 모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군단장님. 운전기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저야말로 늘 감사합니다, 기사님. 강민서 군단장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버스 안에서 강민서 군단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의심과 불신, 배신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이해와 신뢰까지. 모든 과정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부대에 도착하자 박상진 연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군단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누구 말입니까? 사관학교 후배 한 분이요. 지금 소령인데 군단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전 10시쯤 한 젊은 여군 장교가 군단장실을 찾아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장교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육군사관학교 50기 김소영 소령입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강민서 군단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김소영 소령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군에 대한 시각도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도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나요? 강민서 군단장이 겸손하게 말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주셨어요. 김소영 소령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고 비판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강민서 군단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자신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아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다니 신기했다. 사실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신 거예요. 김소영 소령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리고 많은 후배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어서 김소영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언젠가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버스 타고서라도요. 그 한마디에 강민서 군단장의 마음은 뭉클해졌다.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더 쉽게, 더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강민서 군단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준장이 될 때쯤이면 아마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김소영 소령의 눈이 더욱 커졌다. 물론이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실제로 그랬다. 최근 들어 군 내부의 여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었다. 능력 있는 여군 장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었고 군 내부에서도 성별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점심시간 후 강민서 군단장은 창문 너머로 훈련장을 바라봤다. 젊은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며칠 전 만났던 그 헌병, 이준호 일병도 있었다. 이제는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길이 험했지만 이제 누군가는 버스 타고 별을 달 수 있다는 걸 보여줬구나. 강민서 군단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이 감내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후배들은 더 이상 그런 편견과 차별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저녁 무렵 부대 정문에서 강민서 군단장은 또 다른 풍경을 목격했다. 젊은 여군 소위 한 명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이 의아해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반겨주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충성. 강민서 군단장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이 꿈꿨던 세상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강민서 군단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몇 년 후 김소영 소령은 정말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진급식 당일 그녀는 버스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검소하고 훌륭하다며 칭찬했죠. 그 소식을 들은 강민서 중장은 환하게 웃었다.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젊은 병사들이 버스를 타고 부대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읽을 수 있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디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강민서 중장의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치유된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도 함께. 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나? 그 자체로 군기가 빠진 거지. 이 오만한 한마디가 어떻게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을바람 선선한 주말,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히 보내고 계시지요?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강원도의 깊은 산중, 독수리 대대의 야간 고등 산악훈련장은 산자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원혼들의 연회장에 가까웠다.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허공을 핥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박선우 대위는 제독처럼 혀를 마비시키는 흙먼지와 폐부를 쥐어짜는 피로 속에서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완전 군장 무게에 짓눌린 어깨는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은 축축한 시체처럼 몸에 감겨들었다. 이번 훈련은 명백히 여군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대장 마도철 중령의 아기가 훈련 계획서의 모든 글자에서 뚝뚝 묻어나왔다. 통상적인 훈련 강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급경사 코스, 교묘하게 더 길게 설정된 행군 거리, 그리고 휴식 시간의 의도적인 단축까지.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여군들이 스스로 두 손 두 발을 들고 계집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지론을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는 순간 마도철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 후배들이 기댈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게 되리란 것을 알았다. 거기 뒤처지는 년들. 빨리빨리 안 붙어. 니들 때문에 지금 작전 전체가 지연되고 있잖아. 확성기를 찢는 듯한 교관의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마도철의 충실한 게 황진태 상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유독 선우와 그녀의 뒤를 따르는 여군들에게 집요하게 꽂혀 있었다. 몇몇 여군 하사들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군장을 붙잡아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 모습은 처절했다. 선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창백하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민지 하사와 눈이 마주쳤다. 김 하사는 육군 하사관 학교에서 저격술 특기를 수석으로 이수한 인재였지만 이곳 독수리 대대에서는 그저 힘약한 계집 취급을 받으며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선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군장의 일부를 자신의 어깨에 옮겨 메었다. 김 하사가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선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어도 함께라면 갈 수 있다. 명심해.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다. 선우의 격려에 여군들은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들은 하나의 밧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어둠을 헤쳐나갔다. 그 모습에 황진태 상사는 더욱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선우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훈련을 끝까지 완수하여 마도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지옥 같던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남자 군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밤새 여군들이 얼마나 한심했는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선우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모욕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어 있었다. 식당 중앙의 넓고 깨끗한 테이블은 남자들의 차지였고 여군들은 주방 입구에 냄새나고 비좁은 구석 자리로 밀려나야 했다. 배식 순서 역시 모든 남군이 끝난 뒤에야 돌아왔다. 그날 아침 선우와 여군들이 식판을 들었을 때 배식대 위에는 멀건 국과 딱딱하게 식어버린 밥 그리고 반찬 찌꺼기만이 남아 있었다. 한 여군 하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식판을 내려놓았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밥이 아니라 모욕을 씹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십니까, 대위님? 김민지 하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선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다. 지옥을 바꾸거나 지옥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지.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대장 마도철 중령의 사무실을 향하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 육군 사관학교 교정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순간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리라. 그녀의 등 뒤로 동료 여군들의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시선이 따라붙었다. 마도철 중령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와 역한 시가 냄새가 그의 권태로운 오전을 짐작하게 했다. 박선우 대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크를 했다.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선우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작전과 박선우 대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사무실 안은 그의 오만함과 부패한 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실력 있는 부하들과 찍은 사진 대신 육군 참모 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들이 즐비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값비싼 위스키와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다. 마도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선우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하 장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기는 경매인의 그것처럼 노골적이고 불쾌했다. 박대위 무슨 일인가? 자네처럼 잘난 장교가 나 같은 놈팽이한테는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선우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부동자세로 섰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야간 훈련과 병사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해 권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도철은 코웃음을 쳤다. 꺼내? 자네가 나한테? 어디 한번 드러나 보지. 어제 훈련은 통상적인 훈련 강도를 비정상적으로 초과했습니다. 이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불필요한 부상과 피로만 누적시킬 뿐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성별을 이유로 배식 순서와 식사 공간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부대 내 차별 행위이며 이는 군 기강을 해치고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정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선우의 말은 또박또박했고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마도철의 귀에는 그저 건방진 계집의 가짜는 항변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우에게 다가왔다. 짙은 알코올과 시가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는 선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박대위, 육사수석 졸업했다더니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군대는 학교가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 비정상적인 훈련 강도를 버텨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고 네가 말하는 그 차별은 말이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 어른들의 지혜에서 나온 질서라는 거야. 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 자체로 군기가 빠진 거지. 그의 소나기 힘에 턱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선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런 낡고 전근대적인 생각으로 부대를 지휘하시니 독수리 대대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대대장님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도철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선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마도철은 이성을 잃고 선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감히 누구 앞에서 자격 운운해. 내년 같은 것들은 군복만 입혀놓으면 뭐라도 된 줄 알지. 내가 오늘 내 군복을 벗겨주마. 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선우는 저항했지만 완력의 차이는 극명했다. 그녀의 몸이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사무실 집기들이 넘어지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황진태 상사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대대장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 상사는 마도철을 뜯어 말렸다. 마도철은 씩씩거리며 선우에게서 떨어졌다. 선우는 흐트러진 군복을 바로잡으며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마도철을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마도철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복도를 걷는 선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퉁퉁 부은 뺨과 피 맺힌 입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부대 전체에 소문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이 곧 부임한다는 소식이었다. 어떤 인물인지 언제 오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저 또 한 명의 높으신 분이 오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선우는 그 소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지옥을 끝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 누구든 이 부대의 현실을 제대로 봐줄 사람이라면
기꺼이 폭풍의 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 독수리 대대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장병들이 칼같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했다. 며칠 전 박선우 대위가 대대장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암암리에 퍼져 부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다. 마도철 중령은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고 새로운 사령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병사들을 닥달하며 완벽한 취임식을 준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선우는 제대의 가장 끝자리에 서 있었다. 퉁퉁 부었던 뺨은 약을 바른 덕에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푸르스름한 멍자국은 미처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응시했다. 기대와 불안이 심장 속에서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쳤다. 부디 제발 제대로 된 군인이기를.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지휘관이기를.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예정된 시각이 되자 단상 위로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장성급 지휘 차량 여러 대가 위용을 드러내며 들어섰다.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두 차량의 뒷문으로 향했다. 군홧발이 땅에 닿는 소리, 차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과연 어떤 인물이 내릴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차문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인물의 모습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눈이 일순간 휘둥그레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아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굵은 목소리와 위압적인 체구,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중년의 남성 장군이 아니었다. 단상 위로 올라선 이는 각 잡힌 군복 위로 다부진 체격이 드러나는 짧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느껴질 만큼 평온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계급장은 그 모든 웅성거림을 잠재울 만큼 압도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특수전 사령관 강지우 중장이었다. 마도철 중령의 얼굴은 경악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계집이, 그것도 저렇게 젊은 계집이 감히 특전사를 지휘하는 사령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군대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해댔다. 박선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이내 뜨거운 무언가로 변해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희망이었다.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여성 사령관이라면 적어도 자신과 같은 여군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않을까?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권위를 넘어선 어떤 깊이가 느껴졌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치우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또렷하게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나는 여러분에게 길고 지루한 연설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적이는 사령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 여러분의 훈련을 보고 여러분이 먹는 밥을 먹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특전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다. 하지만 진정한 최정예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부대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이곳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와 차별을 뿌리 뽑을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성별, 계급, 출신에 상관없이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진정으로 명예로운 특전사를 만들겠다. 이상. 그녀의 연설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장황한 연설보다도 강렬하고 무겁게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여군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반면 마도철을 비롯한 일부 남성 간부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불안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취임식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불보듯 뻔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강지우 사령관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보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려는 여러 명의 참모들을 손짓 한 번으로 물렸다. 그리고는 장성급 군복을 벗어던지고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평범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에 참모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역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나 혼자 부대를 좀 둘러보겠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호련히 사령관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한 곳, 온갖 부조리와 차별이 응축된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훈련을 마친 병사들로 북적였다. 강지우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줄의 가장 뒤에 섰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취임한 신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처음 보는 여군 간부인가 보다 하고 무심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식당 안의 풍경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식당의 자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남자 병사들은 식당 중앙의 가장 넓고 밝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식사를 했다. 반면 10명 남짓한 여군들은 주방 입구,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놓인 좁고 낡은 테이블에 죄인처럼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식판 위에는 남자들이 먹다 남긴 듯한 초라한 반찬들만이 놓여 있었다. 여군들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속에서 밥을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강지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서류 속 보고서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실이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도철 중령이 자신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는 배식줄에 서 있는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신성한 구역에 침입한 이방인이자 감히 남자들의 줄에 끼어든 주제 모르는 계집일 뿐이었다. 마도철은 성큼성큼 강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툭 쳤다. 이봐, 당신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느 부대 소속이야? 여긴 어디라고 함부로 줄을 서?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 차분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마도철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묻는 말이 안 들려. 상급자를 봤으면 경례부터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릇이야. 그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선우 대위를 비롯한 여군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우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경례를 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식당의 운영 방침은 누가 정한 건가? 성별에 따라 식사 공간과 배식 순서를 나누는 것이 특전사의 공식적인 규정인가?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마도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미친년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이 부대 대대장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규정이야. 계집은 계집들끼리 구석에 처박혀서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남자들하고 겸상을 하려고 들어. 그는 강지우의 식판을 빼앗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는 군홧발로 식판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내년한테는 짬밥도 아까워. 바닥에 떨어진 거나 주워 먹어. 그는 강지우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우가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작고 가냘픈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마치 강철 집게와 같았다. 마도철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강지우는 마도철의 손목을 꺾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밥을 이렇게 함부로 짓밟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밥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배신 행위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도철은 고통과 당혹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보통 내기가 아닌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그의 손목을 뿌리치듯 놓아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아침 8시 정각. 독수리 대대 전 인원 연병장 집합. 그리고 마도철 중령, 당신에게는 내가 직접 군대의 예절과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겠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을 뱉고는 식당을 나갔다. 식당 안에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병사들과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떠는 마도철 중령만이 남아있었다. 박선우는 이 모든 광경을 떨리는 가슴으로 지켜보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독수리 대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식당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감히 대대장의 손목을 꺾고 명령까지 내린 정체불명의 여군 간부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마도철 중령은 대대장실에서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철저한 기밀에 붙여져 있었다. 마치 유령과 상대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감히 어떤 년이나 마도철에게.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 차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시며 불안감을 떨치려 애썼다. 반면 여군 내무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하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지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위님, 오늘 식당에 계셨던 그분 혹시 정말로 신임 사령관님이 아닐까요? 박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취임식 때 연설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 틀림없어. 그 말에 여군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만약 그분이 정말 사령관님이라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한 여군 하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울림이 묻어 있었다. 선우는 그녀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부당함에 대해 용기 있게 증언해야 합니다. 마도철 중령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폭행, 폭언, 성희롱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숨어서 눈물 흘리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결연한 말에 여군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들은 그동안 마도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와 끔찍한 기억들을 밤새도록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증거를 정리했다. 한 명 한 명의 증언이 모이자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추악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두려움을 모르는 하나의 전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독수리 대대 연병장은 부산했다. 마도철 중령의 명령에 따라 전 부대원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집합해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굴욕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병사들을 닥달했다. 그의 불안과 초조함이 부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확히 아침 8시. 부대 위병소 쪽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장성급 지휘 차량이 거대한 행렬을 이루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행렬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마치 국방부 장관이라도 행차하는 듯한 위용이었다. 마도철은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차량 행렬은 연병장 중앙에 멈춰섰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앞쪽 차량에서 내리는 인물의 모습을 본 순간 마도철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어제 식당에서 자신과 맞섰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녀는 각 잡힌 장성급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마도철의 눈을 멀게 할 듯이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바로 신임 특수전 사령관 강지우 중장이었다. 강지우 사령관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뒤를 이어 여러 명의 장성들과 법무관, 감찰관들이 따랐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강지우 사령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처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애원 소리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 사령관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의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용서? 당신 같은 인간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가당치 않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 서 있는 박선우 대위를 향해 말했다. 박선우 대위, 앞으로 나오라.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저 파렴치한 자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법이 당신 뒤에 있다. 그 말에 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마도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모와 폭행, 식당에서의 차별에 대해 또박또박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김민지 하사를 비롯한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눈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마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강지우 사령관은 모든 증언을 들은 후 마도철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마도철 중령을 금일부로 직위 해제한다. 또한 상관 모욕, 폭행, 직권 남용, 부하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군 교도소에 구속 수감하라. 헌병.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와 마도철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한 시대의 악인이 그렇게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마도철 중령이 무력하게 끌려나간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미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부대원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단상 위에서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독수리 대대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했다. 썩어 빠진 지휘관 한 명이 부대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이것은 비단 마도철 중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했던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황진태 상사 역시 고개를 푹 숙였다. 강지우 사령관은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부로 독수리 대대에 만연한 모든 차별과 부조리를 철폐할 것을 선언한다.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혹은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식당의 자리 배치부터 배식 순서까지 모든 불합리한 규칙들을 당장 폐지하라. 오직 능력과 실력 그리고 인품만이 이곳에서 존중받는 유일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에 여군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었다. 강지우 사령관은 박선우 대위를 단상 위로 불렀다. 선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강지우는 선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박선우 대위, 그대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대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진정한 군인이다.
이에 나는 박선우 대위를 오늘 이 시간부로 독수리 대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이 파격적인 인사에 연병장은 또다시 술렁였다. 대위를, 그것도 여군 대위를 최정예 특전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주임원사 황진태 상사가 조심스럽게 이 일을 제기했다. 사령관님, 재고해 주십시오. 박 대위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계급도 낮습니다. 대대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의 말에는 박선우가 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도 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황 상사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황 주임원사,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나? 나는 낡아빠진 계급장이나 경력을 보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의 눈을 보았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부하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지금 썩어 문드러진 독수리 대대에 필요한 것은 낡은 관습과 경험이 아니라 부대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이다. 박 대위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그녀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황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강지우는 다시 선우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대위, 아니 박 대대장. 어깨가 무겁고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란 걸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소신껏 부대를 지휘하라. 내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선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충성. 그날 점심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더 이상 여군들을 위한 구석진 자리는 없었다.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이 한데 어우러져 자유롭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자 군인들도 있었지만 이내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갔다. 한 고참 병사가 후임에게 무심코 말했다. 야, 근데 진짜 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그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이 자식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사령관님 말씀 못 들었어? 이제 그런 소리 하다가는 영창 가는 수가 있어. 식당 안에는 오랜만에 건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선우 대대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도철 밑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일부 간부들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황진태 상사와 같은 인물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가시밭길이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판 위에 밥을 씹으며 앞으로 벌어질 기나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선우 대위가 독수리 대대의 지휘봉을 잡은 첫날, 그녀는 대대 간부들을 모두 소집하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일부 젊은 장교들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새로운 지휘관을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의 중고참 간부들은 불신과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주임원사 황진태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마치 자신이 이 회의의 상석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선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독수리 대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첫째, 모든 훈련과 평가는 오직 능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성별이나 학연, 지연 그리고 지휘관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 그 어떤 비합리적인 요소도 개입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하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지휘관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부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내실 없는 보고와 의전은 모두 폐지하고 그 시간에 전투 준비와 훈련에 더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폭언과 욕설, 비인격적인 대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적발 시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그녀의 혁신적인 개혁 안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특히 마도철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간부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중대장이 손을 들고 말했다. 대대장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대는 군대다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와 군기는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대대장님의 방식은 자칫 부대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군기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군기는 불합리한 복종과 인격 모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통제되는 부대는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지만 신뢰로 뭉친 부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반박하던 중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선우는 폭탄 선언을 했다. 현재 계획된 모든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최정예 전투팀 선발을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하겠다. 이 평가는 대대장인 나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예외 없이 참가해야 한다. 평가는 체력, 사격, 독도법, 전술 능력 등 전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해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대원들을 선발하여 부대의 핵심인 최정예 팀을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 팀은 앞으로 우리 대대의 모든 중요 작전에 최우선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 말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황진태 상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대 편제를 뒤엎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 같은 행정 보급 인원까지 전투 평가를 받으라니요. 각자 맡은 주특기가 있는 겁니다. 선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황 주임원사, 특전사의 행정 보급 인원이 따로 있나? 특전사 부사관이라면 유사시에는 모두가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전투 요원이다. 자신의 주특기 뒤에 숨어 편하게 군 생활하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평가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불만 있나? 그녀의 단호하고 서늘한 기세에 황진태는 할 말을 잃었다. 회의가 끝나고 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갑작스러운 특별평가 소식에 대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마도철 밑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하던 간부들과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미친 거 아니야? 계집 하나가 대대장으로 오더니 부대 전체를 아주 잡는구나.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굴리겠다는데 사람이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불만도 잠시, 평가는 가차없이 시작되었다. 평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밤새도록 험준한 산악 지형을 행군해야 했고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야간의 목표 지점을 찾아가야 했다. 잠은 하루에 2시간도 채 잘 수 없었고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해결해야 했다. 평가가 시작되자마자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이들부터 낙오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진태 상사는 젊은 병사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기 일쑤였다. 그는 헉헉거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반면 박선우는 선두에서 직접 대원들을 이끌며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숱한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해왔던 여군들 역시 놀라운 정신력과 체력을 보여주었다. 선우는 자신의 어깨에 얹힌 지휘관이라는 계급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리더십과 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많은 의심과 저항의 눈초리 속에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72시간의 지옥 같은 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원들의 육체와 정신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다. 마지막 관문은 복합 장애물 사격 코스였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험난한 장애물을 통과한 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켜야 했다. 황진태 상사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젊은 병사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여군들보다도 뒤처진 자신의 모습이 참을 수 없이 비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시기와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저 계집애 같은 대대장만 없었어도 그는 박선우의 등을 증오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비열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사격 순서가 되었을 때 몰래 자신의 K2 소총의 가늠자를 미세하게 틀어놓았다. 그리고 사격을 마친 뒤 교관의 눈을 피해 총기 거치대에 있던 박선우의 소총과 자신의 것을 바꿔치기 했다. 가늠자가 틀어진 총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수라도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박선우가 관역을 모두 놓치고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박선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사선에 섰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능숙하게 소총을 견착하고 조준했다. 하지만 격발하는 순간 그녀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격발감 그리고 탄착점이 미세하게 빗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첫 5발이 모두 관역을 살짝 빗나갔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황진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별 수 없군. 하지만 박선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사격을 중단하고 빠른 속도로 소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가늠자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황진태 상사와 눈이 마주쳤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교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준경 없이 오직 자신의 감각과 경험에 의지에 틀어진 가늠자를 역으로 계산하여 조준점을 수정했다. 그것은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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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연이어 터져나온 5발의 총성은 정확하게 관역의 중앙에 박혔다. 기적 같은 결과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황진태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박선우는 소총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황진태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주임원사 군인은 총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다. 특히 전우의 총으로는. 황진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평가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다. 박선우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전체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끈 팀원들, 특히 김민지 하사를 비롯한 여군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의심하던 모든 이들에게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반면 황진태를 비롯한 기존의 실세 간부들은 대부분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최정예 전투팀의 명단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황진태의 이름은 당연히 명단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불명예 전역을 당하거나 한직으로 쫓겨날 일만 남았다고 체념했다. 그날 오후 선우는 황진태 상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황 상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대장실 문을 열었다. 그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황 주임원사님, 이번 평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전투 능력도 군인으로서의 자세도 모두 낙제점이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말을 끊고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주임원사님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최정예 팀에 들지 못한 인원들을 모아 예비팀을 꾸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팀의 훈련 교관을 주임원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을 최정예 팀 못지않은 강한 전사로 키워주십시오. 그것이 주임원사님께서 이번 과오를 씻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태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을 처벌하고 내치는 대신
오히려 중요한 임무와 함께 재기할 기회를 주다니.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저는 대대장님을 음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저는 주임원사님에게서 그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독수리 대대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황진태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신뢰와 존중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박선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그의 경례는 이전과는 달랐다. 형식적인 복종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제 남은 군 생활을 모두 바쳐 대대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태 상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독수리 대대의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독수리 대대의 혁신적인 변화는 특수전 사령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지우 사령관은 박선우의 개혁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박선우가 제출한 최정예 팀 중심의 부대 운용 계획을 즉시 승인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선우의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날이 왔다. 강지우 사령관이 직접 독수리 대대를 방문하여 전 대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선우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는 소령 계급장이었다.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연소 특전사 대대장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소령 박선우.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명함. 이에 계급장을 수여함. 강지우 사령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를 가볍게 포옹하며 속삭였다. 박소령, 그대가 해냈소. 그대는 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 나는 그대가 정말 자랑스럽소. 박선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힘차게 경례했다. 연병장에 모인 대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처음에는 그녀를 불신하고 경계했던 남자 대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공정한 리더십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최정예 팀에 선발된 대원들은 새로운 대대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박선우는 소령 진급과 함께 독수리 대대의 정식 대대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다. 나는 결코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지휘관이 되지 않겠다. 가장 어려운 훈련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가장 위험한 작전에 가장 선두에 서겠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고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를 넘어 세계 최강의 부대가 될 것이다. 독수리 대대의 새로운 신화는 바로 오늘 우리 손으로 시작된다. 그녀의 외침에 대대원들은 하늘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화답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그날 저녁 병사 식당의 풍경은 그 자체로 독수리 대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더 이상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원들은 자유롭게 섞여 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다. 황진태 상사는 자신이 훈련시키는 예비팀원들을 이끌고 식당 한편에서 열정적으로 전술토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비열함 대신 진정한 군인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박선우 소령은 중사로 진급한 김민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김민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부대의 저격수 양성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대대장님, 신입 저격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의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설계도를 그려봤는데. 박선우는 흐뭇한 미소로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박선우는 대대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부대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어둠을 뚫고 자신만의 별을 쏘아 올렸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평등, 진정한 전우애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 독수리 대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이자 동시에 그녀의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이었다. 독수리 대대의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